음악을 중심으로 연기와 춤, 미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음악극입니다. 오페라의 구성 요소로는 서곡, 아리아, 레치타티보, 중창, 합창, 오케스트라 등이 있죠. 서곡은 막이 오르기 전 극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관현악곡입니다. 아리아는 등장인물이 혼자 부르는 선율적인 노래인데 그 앞에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듯한 부분이 레치타티보죠. 현대의 오페라가 이러한 구성을 갖춰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겪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오페라라는 장르를 아예 새로운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페라의 시작점을 바로크 시대의 다프네나 에우리디체로 보죠. 보통 우리가 오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형태부터를 말합니다. 한편, 오페라를 기존에 존재하던 장르의 혼합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바로크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던 연극과 음악극, 극적인 볼거리, 마드리갈과 독창 등이 모두 결합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죠. 따라서 저는 두 번째 관점에서 고대와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 기원이 되는 음악 장르들을 가볍게 살펴본 후 바로크 시대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유럽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바치는 제사에 문학, 춤,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사용되었죠. 따라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음악사에 있어 가장 기원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음악과 그리스 비극은 오페라라는 장르에 있어서도 가장 모체의 역할을 한 거죠. 중세 시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기입니다. 교회의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모두 금지시켰기 때문에 음악 또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만 연주될 수 있었죠.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어지던 음악과 연극 대부분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필요한 노래와 연극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시대에 등장한 여러 종류의 종교극들이 훗날 오페라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래극이 있습니다. 전래극은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꾸민 음악극으로 11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대화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극의 소재는 대체로 신약 성서에서 구했으며 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주제가 되었죠. 하지만 오로지 라틴어로만 이루어져 있어 거리감을 느낀 대중들은 이러한 형태의 종교극을 어려워했고 13세기 이후부터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막강했던 교회의 힘은 십자군 전쟁이 크게 실패하면서부터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대두된 거죠. 이러한 새로운 사상과 함께 맞이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부활 또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연구하고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전원극입니다. 음악을 곁들인 운문과 노래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유래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리치아노의 오르페오 이야기가 최초의 공연입니다. 본격적으로 오페라의 발생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는 장르로는 마드리갈 코미디가 있습니다. 하나의 플롯이나 줄거리에 의해 나온 세속 성악곡, 마드리갈의 연작이라고 해서 연작 마드리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조적 성격의 인물들이 극적인 가사를 통해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 후에 오페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괴팍한 노인과 그의 미모의 딸, 그녀의 가난한 연인, 재치 넘치는 하인 등 전형적인 인물의 등장과 희극 전개를 갖추고 있어 후에 나오게 되는 세비야의 이발사와 같은 오페라 부파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죠. 대표작으로는 맥기의
파르나소스의 상기슭이 있습니다. 인테르미디오 또한 오페라의 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데요. 연극이 진행될 때 막과 막 사이 전원적이고 신화적인 주제로 간주를 삽입했던 것입니다. 한 막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었던 거죠. 음악과 무용, 의상, 무대 효과 등으로 구성된 종합 공연물이라는 점에서 오페라와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순례자 여인이 있죠. 158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카메라타라는 학자들의 모임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갈릴레이도 이 카메라타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르네상스의 성악 다성음악을 비판하며 가사의 적절한 높이와 리듬을 시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독창에 반주를 붙인 모노디 양식이 음악에 적합하다고 제시하죠. 모노디는 낭송조로 불리는 음악으로 가사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노래가 일치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들은 반주를 가볍게 하고 성부를 간단히 하여 가사의 내용이 잘 들리게 하는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카메라타의 또 다른 음악가 카츠니는 유절적 모노디를 아리아, 통절적 음악을 솔로 마드리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츠니의 모노디 모음곡집 레 누오베 뮤지케에서는 이렇게 카메라타가 추구하던 바를 현실화시켰는데요. 말을 자유롭게 낭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대위법적 법칙을 무시하였고 협화, 불협화를 고려하지 않고 말의 리듬과 의미에 따라 자유롭게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후에 오페라에 접근해 나가는 특징으로 보는 거죠. 카메라타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들고 음악으로 만들어낸 것이 1697년에 나온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입니다. 다프네는 시인 리누치니와 음악가 페리가 만든 것으로 고대 그리스 연극을 모델로 한 첫 번째 오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만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기록으로서만 의의가 있죠. 현존하는 최초의 완본 오페라로는 에우리디체를 꼽습니다. 페리가 작곡하고 오르페오 역을 노래하였으며 카발리에리가 지휘를 맡았죠. 페리는 고대 그리스극에서 사용된 것처럼 언어와 노래의 중간쯤 되는 형태를 찾아 그리스의 서사적 시를 낭송하는 관습의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바로크의 대표적인 음악적 특징, 바소 콘티뉴가 나타나는 음악을 만드는데요. 반주가 이어지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동안 노래는 자유롭게 낭송하듯이 부르는 거죠. 카메라타가 만든 오페라의 대중성을 가미하여 발전시킨 인물이 몬테베르디입니다. 몬테베르디의 첫 번째 오페라는 오르페오인데요. 당시의 음악적 경향을 반영하여 화성보다 언어의 뜻을 중시하였습니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는 표현적인 레치타티보와 각 장면에 적합한 합창과 기악곡, 거기다 무용까지 사용하여 오페라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오르페오의 줄거리는 페리의 에우리디체와 유사합니다. 두 작품 모두 연인이었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우리디체가 앙리 4세의 결혼을 기념하여 해피엔딩을 맞이하도록 작곡되었던 것과 달리 오르페오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카메라타를 중심으로 오페라가 처음 시도되었던 피렌체에서 1620년대에 이르러서는 로마로 오페라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고위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의 성격을 겸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란디, 마조키, 스트라델라가 있었는데요. 그중 란디의 성 알렌시오는 무대 효과가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희극적 성격의 코믹 오페라가 등장하는데요. 코믹 오페라는 막강극으로 시작하여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며 독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가 점점 크게 인기 끌게 되자 오페라를 공연할 만한 극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몬테베르디가 활동하던 17세기 베네치아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공 오페라 극장인 산 카시아누 극장이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오페라의 중심지 또한 로마에서 베네치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오페라는 3막이 전형적이었으며 레치타티브와 아리아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레치타티브는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통주저음만으로 반주하는 세코 레치타티브와 서정적이고 극적인 관현악 반주의 레치타티브 아콤파냐토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레치타티브보다 극단적인 기교를 자랑하는 아리아에 더 열광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후 200년간을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독창을 중시하고 레치타티브와 아리아를 분리한 채 다양한 형식을 추구했죠. 하지만 오페라의 중심지는 어느덧 나폴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네치아의 유랑 오페라단이 나폴리에서 공연한 이후 오페라의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17세기 중반 오페라는 더 이상 그리스 비극을 모방하지 않고 낭만적이고 희극적인 장면들을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표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희극 오페라가 대두되는데요. 오페라 부파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우스꽝스럽게 노래한다는 점과 특히 나폴리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인 희극 오페라입니다. 말하는 듯 하면서도 통통 튀는 발성의 팔란도가 희극 오페라에서 노래하는 특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죠. 오페라 세리아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심각한 내용, 신화와 왕, 영웅의 비극적 내용을 다루죠. 프랑스는 본래 궁정 발레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오페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재위 중이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총애를 한몸으로 받고 있던 윌리는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던 오페라를 작곡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메디 발레라는 장르를 만들어 오페라와 발레의 요소를 결합했으나 사람들은 프랑스어 비극의 전통에 오페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지원으로 윌리는 불어 노래극을 만들 권리를 구입하였고 드라마, 음악, 발레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 음악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후에 중창, 합창, 발레 등이 다양하게 포함된 서정 비극으로 발전하게 되죠.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오페라 형태가 등장하게 된 거죠. 한편 릴리 오페라의 가장 성공적인 계승자로 평가받는 작곡가로는 라모가 있습니다. 라모는 음악의 서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레치타티브와 아리아의 차이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오페라 전통을 발달시킨 라모는 당시 사랑받던 이태리 작곡가 페르골레지와 비교되었는데요. 이태리 전통의 페르골레지 음악이 더 나은가, 프랑스 전통의 라모 음악이 더 나은가에 대해 벌어진 논쟁이 바로 그 유명한 부퐁 논쟁입니다. 영국은 아무래도 섬나라인 만큼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던 유행의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페라보다 영국 고유의 극음악, 마스크가 더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점차 프랑스의 오페라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오페라적 성격을 띠는 세미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하는데요. 왕실의 궁정음악가 퍼셀이 작곡한 요정 여왕이나 아서 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오페라라고 보기보다 말로 하는 연극에 음악적인 에피소드가 포함된 형태였죠. 이후 퍼셀은 드디어 디도와 에네아스라는 완벽한 오페라를 작곡하는데요. 영국의 전통적인 마스크를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태리 오페라의 요소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였습니다. 퍼셀이 죽은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작곡가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나타난 인물이 핸델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음악 공부를 한 뒤 영국의 런던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런던의 귀족들은 음악과 오페라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그 관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작곡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영국으로 건너온 핸델은 35편이 넘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오페라 세리아를 작곡했는데요. 주로 신화나 고대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여기에 카스트라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먼저 알미라가 있는데 이탈리아어 아리아에 독일어 레치타티보를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리날도인데요. 이 리날도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카스트라토, 파리넬리에 관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죠. 카스트라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오페라는 대중의 흥미를 반영합니다. 공연의 성패는 유명 성악가의 출연과 아리아에 중심이 맞춰졌으며 리브레토라고 말하는 대본 또한 아리아에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특별한 가수들이 바로 카스트라토입니다. 당시 교회는 여자들이 무대에서 노래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만한 가수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 중 높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을 거세시키며 높은 음역을 노래하는 남자 가수, 카스트라토를 만들어내죠. 높고 고운 목소리로 화려한 스케일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이들의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파리넬리 또한 이런 카스트라토였죠. 핸델의 오페라 속 아리아들을 감상해보면 어떤 특정 부분이 되풀이 되는 듯합니다. 이를 다카포 아리아라고 해요. 리날도의 울게 하소서 또한 다카포 형식의 작품인데요. 주요 선율을 이렇게 반복하는 형태의 곡은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오페라 아리아가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성과 상업성을 위한 음악을 추구하다 보니 오페라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묘기 부리듯 화려한 테크닉으로 노래하는 아리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품의 구성과 내용은 모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은 급기야 아리아가 하는 부분만 듣고 나와서 떠들고 즐기다 다시 아리아가 시작될 때쯤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작곡가들도 내용의 서사적인 구성은 무시한 채 화려한 아리아에만 초점을 맞춰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의 빈과 프랑스의 파리에서 활동한 글룩은 이렇게 변한 오페라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글룩은 오페라의 모든 노래와 음악은 작품의 줄거리와 분위기, 그리고 주인공들의 성격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오페라 알체스테에 이러한 신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알체스테 서문에 보면 다카포 아리아의 전통을 포기하고 성악가들의 장식적인 기교를 없애야 한다. 오페라 서곡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페라의 극적인 요구를 더하고 아리아와 레치타티브의 대조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에 따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와 같이 오페라의 초기 작곡가 몬테베르디의 작품을 다시 만드는 등의 모습을 보이죠. 클래시시즘이라고 부르는 고전주의는 형식이 강조되는 시대로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개인의 신념과 도덕성의 가치를 두었죠. 고전주의 시대의 오페라는 이러한 계몽주의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대본 속에도 계몽주의적 이상을 담아내죠. 또한 희극 오페라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모국어를 활용한 오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태리 오페라는 점차 전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비극 오페라와 희극 오페라의 구분이 명확해지죠. 먼저 그 이전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비극 오페라는 오페라 세리아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이 오페라 세리아는 이전 시대의 비극 오페라와 대체로 비슷한 특성을 유지한 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아리아와 레치타티브가 교대로 등장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오페라 세리아와 대비되는
희극 오페라를 오페라 부파라고 부르는데요. 귀족들을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 부파가 점차 번성하기 시작하며 입지를 다지죠. 한편 비극 오페라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또 다른 형태의 희극 오페라 타입으로는 막간극이 있는데요. 본래 비극 오페라의 막과 막 사이에 공연되며 성격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북송 논쟁에서 언급하였던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가 가장 대표적인 막간극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희극 오페라와 비극 오페라 두 가지 타입으로 오페라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희극 오페라로는 오페라 코미크가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단순하고 친숙한 선율을 사용하여 오페라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보드빌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레치타티브 대신 대화체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은 프랑스어가 지닌 언어적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불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프랑스어의 이 언어는 콧소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언어적 특성상 레치타티브를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레치타티브 대신 대화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줄거리 오페라들도 많이 작곡되는데요. 대부분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줄거리를 가졌습니다. 18세기 후반 작곡된 그레트리의 사자왕 리차드는 구원 오페라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 오페라는 정치적 폭군이 패배하고 주인공이 실현에서 구원받는 성격의 오페라를 의미하죠. 영국에서는 발라드 오페라가 등장합니다. 이태리어 대신 영어를 사용했고 레스타티브 대신 대화체를 사용하였죠. 또한 민속음악이나 대중적인 노래, 다른 작품에서 나온 아리아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프랑스 오페라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발라드 오페라로는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가 있는데요. 런던 사회에 대한 풍자를 하고 오페라에 사용된 여러 가지 음악적 정서를 조롱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거지 오페라를 훗날 영국에서 발달하게 되는 뮤지컬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징슈필이 발달하게 됩니다. 징슈필은 희극적인 줄거리를 가지는 독일 민족의 오페라로 여기서도 레시타티브 대신 대화체가 사용되죠.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3명의 인물들이 있죠.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 그중 하이든은 달의 세계, 약제사 등과 같은 20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파이지엘로나 살리에리 같은 작곡가들도 오페라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들의 작품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활동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들이 너무나도 최고의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모차르트는 12세에 첫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오페라 가짜 바보와 징슈필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를 작곡하죠.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는 우리에겐 철학자로 더 익숙한 장자크 루소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의 줄거리와 구성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죠. 이후 다른 여러 작품들의 공연을 거듭하다 후궁으로부터의 도주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모차르트는 징슈필의 예술적 표현력을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받게 되죠. 하지만 모차르트가 오페라 역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희극 오페라, 오페라 부파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모차르트 이전 시대의 오페라 작품들을 살펴보면 신과 영웅, 왕자와 공주처럼 화려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작품에는 평범한 하인들과 하녀가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귀족들 또한 대단하고 높은 사람들로 표현되기보다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조반니는 못된 귀족들을 혼내주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내용이고
마술피리에서는 함께 모험을 떠나는 동지들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인물 짜라스트로처럼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을 반영한 인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줄거리와 등장인물은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은 물론이고 바로 직후에 일어날 프랑스 혁명의 정신 또한 담아내고 있죠.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왕을 비롯하여 많은 귀족들과 성직자들을 처형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던 사회에 이어 왕과 귀족이 권력을 잡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 개개인의 인간을 위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베토벤의 경우는 놀랍게도 피델리오라는 단 한 개의 오페라만을 작곡합니다. 이 피델리오가 가장 대표적인 구원 오페라죠. 낭만,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로맨틱이라는 말은 중세 로맨에서 따온 것으로 영웅이나 영웅적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나 전설, 설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처럼 음악적 상상력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제목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또한 민족적이거나 이국적인 연관성을 지닌 작품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낭만주의 음악은 전체적으로 고전주의와 반대의 느낌을 가지는데요. 형식과 질서가 꽉 짜인 고전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게 됩니다. 19세기는 오페라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페라를 관람하고 오페라의 주제와 배경 또한 다양해지죠. 하지만 후반기를 향해 가면서 점차 강력한 민족 전통이 결합되고 사실주의 운동이 나타납니다. 낭만주의 오페라는 각각의 음악 사조를 중심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작곡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낭만주의 초기에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 등의 작곡가들은 벨칸토 시대를 만듭니다. 벨칸토란 아름다운 노래 혹은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이란 뜻으로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죠. 이전 시대의 오페라에서 대부분 간단한 반주로 진행하던 대사 부분을 좋은 노래로 바꾸고 오케스트라로 반주하기도 하죠. 먼저 모차르트를 뒤이어 오페라를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 작곡가 로시니입니다. 로시니는 희극 오페라뿐만 아니라 독일식 음악의 영향을 받은 심각한 오페라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구분 없이 오페라 부파와 세리아를 융합하는 면모를 보인다고도 말합니다. 로시니의 대표적인 오페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오페라 부파의 작품이죠. 극작가 보마르쉐가 쓴 피가로 3부작 중 일부인데요. 앞서 파이지엘로가 이미 한 차례 오페라로 만들어 성공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세비야의 이발사에 먼저 나온 속편이 바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죠. 벨리니는 10개의 비극 오페라를 남기는데요. 몽유병의 여인, 노르마, 청교도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마의 카스타 디바가 마리아 칼라스의 유명한 레파토리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도니제티 또한 다양한 장르의 오페라를 작곡했는데요. 화려한 관현악법이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비극 오페라로는 안나 볼레나 람메르모어의 루치아 등을 작곡했으며 오페라 코미크로는 대위의 딸, 오페라 부파로는 사랑의 묘약 돈 파스퀄레를 작곡합니다. 사랑의 묘약에 그 유명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등장하죠.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움직임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열기는 점차 민주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음악에서도 나라별로 자기 나라의 독특한 면을 강조하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여러 귀족이 통치하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북부는 오스트리아에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이탈리아의 평민들은 이러한 귀족에게서부터 나라를 되찾아 통일하고 오스트리아의 빼앗긴 영토도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음악가가 바로 베르디입니다. 베르디는 주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전설을 소재로 한 이야기와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며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베르디의 작품에 감동하여 비바 베르디를 구호로 내걸고 그를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죠. 베르디 초기의 작품들은 뛰어난 아리아와 서정적인 기악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부코, 리골레토, 일 트라바토레, 라 트라비아타가 있죠. 이 오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사랑받는 레파토리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리아들 또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 많으니 꼭 한번 감상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중기의 작품들은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그랑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시칠리아의 저녁기도라는 그랑 오페라와 아이다가 있는데요. 아이다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오텔로와 팔스타프처럼 극적인 연관성이 한층 더 높아진 작품들을 만듭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도 통일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통치하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 또한 통일된 나라를 원했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민주국가를 염원했습니다. 독일 곳곳에서는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작곡가들은 이러한 민족적 정신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오페라 또한 자신들만의 독일식 오페라를 만들고자 하죠. 독일식 오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모차르트의 징슈필 마술피리도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도 독일어로 공연되었지만 그 형식은 이탈리아의 것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제는 형식으로나 기법적으로도 독일만의 오페라를 만들고자 한 거죠. 베토벤의 피델리오를 보고 감동한 베버는 독일의 전설과 민속음악을 토대로 마탄의 사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독일식 오페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바로 멜로드라마라는 점인데요. 멜로드라마는 대화체의 음악을 깐 것, 한마디로 배경음악을 깐 연극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베버의 뒤를 이어 독일식 오페라를 완성한 작곡가가 바그너입니다. 바그너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독일식 오페라를 만들죠. 바그너는 뮤직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킵니다. 뮤직 드라마는 음악극을 의미하는데 음악과 극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합예술체라고 보는 관점이죠. 바그너는 성악과 오케스트라를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반주를 하는 보조적 역할에서 메인이 되며 중요하게 취급받게 되죠. 이러한 모든 구성의 합을 위해 바그너는 작품의 대본도 직접 썼다고 해요. 타노이저와 로엥그리는 바그너의 초기 작품으로 당시 유행하던 이탈리아 오페라나 프랑스의 그랑 오페라 형식을 따라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설과 민속음악을 사용해서 작곡하죠. 그 다음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부터 바그너 특유의 외적이고 새로운 음악적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라이트모티브라는 유도 동기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특정 주제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되며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율이죠. 조성적으로는 불협화를 사용하고 반음계주의를 발전시키고 무한선율을 사용해서 조성에서 벗어나 무조 음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기여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성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화음, 트리스탄 코드라는 불협화음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동안 바그너는 니벨룽겐의 반지를 비롯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 독일 오페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총 4부작으로 초연의 경우 총 4일이 걸릴 정도로 대규모의 오페라였습니다.
바그너 특유의 라이트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었던 만큼 개혁과 변화가 다소 늦게 강한 공산주의와 함께 나타납니다. 러시아에서 오페라가 처음 유행할 당시 러시아 상류층 사람들은 러시아 고유의 음악과 문학을 수준 낮은 것으로 무시한 채 무조건 서유럽의 유행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페라가 유입된 지 150년이 지나서야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페라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글린카였습니다. 글린카는 루슬랑과 류드밀라라는 작품에서 러시아의 전설과 민속악을 사용했죠. 잘 알려진 이야기에 익숙한 음악과 노래가 나오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러시아 5인조가 본격적으로 러시아 음악의 장점을 살려내려고 노력했는데 그중 보로딘이 러시아 특유의 오페라 이고르공을 특히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무소로그스키는 보리스 구다노프라는 러시아 최고의 오페라로 손꼽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오페라 사드코를 작곡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오음음계나 팔음음계 또한 바그너와 마찬가지로 근현대 무조 음악의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하죠. 같은 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차이코프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5인조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의 음악은 러시아 음악을 넘어선 유럽의 음악으로서 폭넓은 영향력을 지닙니다. 차이코프스키 또한 예프게니 오네긴을 비롯한 여러 오페라를 남기지만 사실 현대 우리에겐 발레 음악의 작곡가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프랑스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만한 프랑스 오페라가 없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그랑 오페라라는 프랑스 특유의 오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랑 오페라는 비극 중심의 오페라로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섞은 아주 화려한 오페라입니다. 대체로 5막 구성으로 이루어져 매우 큰 규모로 연주되죠. 그랑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마이어베어의 작품을 보면 여러 나라의 오페라들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던 이 그랑 오페라는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채 한두 작품만이 가끔 연주되고 있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발달한 오페라 코미크는 코믹이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심각한 줄거리를 가진 오페라입니다. 내용이 가볍다기보다 그 규모가 그랑 오페라에 비해 작았던 점에서 구분되죠. 그랑 오페라보다 훨씬 덜 호화롭고 등장인물의 수도 더 적었으니까요. 또한 레지타티브 대신 대화체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그랑 오페라와 오페라 코미크의 중간 형태가 오페라 리리크입니다. 하지만 대화체 대신 레지타티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페라 코미크와 차이를 갖죠. 군노의 파우스트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파우스트의 경우 초연 당시에는 오페라 코미크로 무대에 올려졌으나 대사 대신 레지타티브를 붙이며 리리크로 구분됩니다. 당시 프랑스 오페라에서는 이국주의가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생상의 삼손과 데릴라, 비제의 카르멘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카르멘도 파우스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페라 코미크로 초연됩니다. 대화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제가 죽은 후에 이 작품이 흥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동료들이 대화체에 음악을 붙여 레치타티브로 만들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오페라 타입으로는 오페라 부프가 있습니다. 오페라 부프는 보다 자유롭게 프랑스 사회를 풍자했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희극 오페라의 풍자적이고 위트 있는 요소를 보다 부각시킨 장르입니다. 또한 대화체를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가 있죠. 베르디 이후 가장 중요한 이태리 작곡가라고 평가받는 푸치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니는 현대에는 너무나 인기 있는 작곡가지만 활동할 당시에는 옛날식 작품만 만든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푸치니가 활동할 당시에는 베리스모 오페라가 유행했습니다. 베리스모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의 영향과 이태리의 전통적 무대장치 전통이 더해진 오페라의 형태인데요. 신과 영웅, 왕자와 공주 같은 꿈 같은 사랑 이야기보다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내고자 했습니다. 이전 시대의 오페라들이 대부분 가련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베리스모 오페라는 하층민의 질투, 복수, 살인 등의 이야기가 많았죠.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작으로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등이 있습니다. 다른 작곡가들이 이렇게 베리스모 오페라를 만들고 있을 때 푸치니는 가련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오페라를 만듭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을 쓰며 일반 대중들의 취향을 저격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비평가들은 푸치니에 대해 관객에게 아부한다라고 말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푸치니는 매우 현명한 작곡가였던 거죠. 덕분에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사랑받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오페라 중 라보엠만은 베리스모 오페라로 취급됩니다. 일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여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라보엠은 오늘날까지도 사랑받으며 꾸준히 연주되고 있고 뮤지컬 렌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또한 푸치니는 베르디와 바그너의 음악적 양식을 결합했다는 평을 듣게 되는데요. 그의 성악선율서는 베르디의 영향을 받았으며 반복되는 유도동기나 오케스트라가 음악적 연속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은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푸치니의 대표작으로는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아리아가 속해 있는 토스카,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아리아가 등장하는 투란도트, 그리고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나비 부인이 있죠. 강대국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독립운동 사상도 음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체코의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드보르작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각색해서 만든 루살카 등은 조국의 특색이 나타나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헝가리의 작곡가 바르톡은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헝가리 민속음악을 이용한 오페라 푸른 수염 공작의 성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약소국의 독립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세상에 음악 또한 발맞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두운 세상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히려 밝고 화려한 작품을 만들어 인기를 얻기도 하죠. 20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기존의 음악적 틀을 완전히 타파하는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있죠. 그의 초기 작품 살로메와 엘렉트라는 이전의 오페라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 엘렉트라의 경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공포와 충격이 가득하다고 평가받는데요. 이는 아름답지 않은 음악도 곡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슈트라우스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베르크도 현대음악적 요소를 써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보체크는 비평가들이 매우 칭찬하는 작품이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현대 오페라들은 너무 어렵다는 평을 받으며 대중들에게는 외면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오페라가 인기를 잃어가자 오페라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바꾸어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이야기로 만든 것이 바로 오페레타입니다. 오페레타는 오페라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사용하며 밝고 코믹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이 모두 현대의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오페레타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가 있습니다. 이후 현대에도 역시 다양한 오페라가 새롭게 창작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창작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면서 오페라의 입지가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오랜 역사를 품고 오랜 옛날부터 연주돼 오던 많은 오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랑받으며 무대에 꾸준히 올려지고 있습니다.